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저는 저평가된 고배당주와 자산주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공개합니다. 현재까지 국내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1976만 원이고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은 17만 원으로 올해 현재까지 받은 배당금은 총 1995만 원입니다. 해외 주식은 고배당 ETF인 SPYD에서 받은 1분기 배당금입니다. 표에 나타난 금액들은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고 실제로 입금된 금액 기준입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높다 보니 4월에 대부분의 배당금이 몰려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종목들에서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정리한 종목별 배당 현황입니다. 가장 많은 배당을 받은 종목은 금호석유 우선주로 총 81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신증권 우선주에서 498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이어서 하나사무비, 아리랑 고배당주 ETF, 미래에셋증권 이후비, 현대차증권, BYC 우선주 순입니다. 특히 BYC의 경우에는 3천억대의 시가총액에 부동산 자산만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저평가 자산주인데 매년 배당금이 증액되어 현재는 우선주 기준으로 2%가 넘는 시가 배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우선주 기준으로 3,050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참고로 BYC의 작년 배당금은 주당 1,550원, 재작년에는 주당 1,150원이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머지않아 고배당주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연도별 배당 현황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21년에는 총 1,735만 원의 배당을 받았으며 22년에는 총 2,742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매년 배당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작년에는 특히 제가 가장 높은 비중으로 보유한 금호석유의 실적이 좋아서 주당 1,050원의 배당금을 주면서 작년에 배당 금액이 크게 급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원금은 2억 8,820만 원으로 오늘 기준으로 총 주식평가 금액은 4억 6,815만 원이고 현재 보유한 종목 기준으로 24년에 예상되는 배당금은 2,516만 원입니다. 이 기준은 제가 현재 보유한 종목들로부터 올해와 같은 배당금을 주었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입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중인 종목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배당률이 4%가 넘는 배당률을 보이는 고배당주와 배당률은 낮지만 부채를 제외한 기업의 자본이 시가총액을 훨씬 뛰어넘는 자산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금호석유 우선주의 경우 최근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률이 7.7%이고 대신증권 우선주는 9.8%, 신영증권은 7.2%, 하나사무비는 5.6%입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BYC 우선주와 태광산업 두 종목은 대표적인 자산주로 실질 PBR이 0.2배도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왜 이렇게 저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대주주가 다양한 편법으로 회사의 이익을 뒤로 빼돌리고 있거나 불투명한 경영 행태 그리고 상속 등을 위해 주가가 낮게 유지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투명해질수록 위 기업들의 주가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단기간에 이런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을 무기삼아 5년이고 10년이고 그때가 되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어차피 워낙 저평가된 종목이라 버티기만 할 수 있다면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와이프와 저의 연금저축펀드 계좌의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고배당주 ETF를 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고배당 ETF인 아리랑 고배당주와 미국 고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국내 상장 ETF인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를 담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에는 개별 종목은 매수할 수 없고 해외 ETF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판 SCHD로 불리는 배당 성장 ETF인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를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목의 매월 실질 수수료를 고려하여 현재 가장 낮은 수수료를 보이는 종목을 그때그때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부 각각 1,800만 원씩 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있으며 IRP에 300만 원과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1,5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부부 모두 중개형 ISA 계좌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2,000만 원씩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는 고배당 종목 위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3년 만기가 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만기 전에 2,000만 원을 납입하여 원금 기준으로 각각 8,000만 원을 현금화하여 중개형 ISA를 만기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신규 가입 후 3년 만기시키고 연금저축펀드로 넘기는 과정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현금화하기 전에 보유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 올랐으면 좋겠네요. 저는 2030년까지 2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모으고 매년 8,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조기은퇴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때까지는 배당금을 모두 다시 배당주에 재투자하여 눈덩이를 계속해서 굴려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올해 받은 배당금과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저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에 동행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의 4월 말 기준 보수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는 매월 15일경에 전월 말 기준 ETF 보수 비용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월 추적하고 있는 이도 ETF의 보수 비용이 업데이트 되자마자 가져왔습니다. 배당이 성장하는 종목에 투자하는 미국 ETF인 SCHD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판 SCHD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입니다. 이 두 종목이 유명한 이유는 달러 자산을 기반으로 한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점과 그 중에서도 배당이 매년 성장하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점. 게다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월 배당이고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는 분기 배당으로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하는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는 미국과 같은 해외 ETF에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SCHD와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두 상품은 연금 계좌에 담을 종목으로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이 두 종목을 연금 계좌로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매수할 만큼 매력적인데 두 ETF의 보수를 보면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0.05%이고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는 0.06%로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사실 ETF의 비용을 살펴보면 자산운용사가 가져가는 보수 외에도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산운용사가 얼마를 가져가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매월 이 수치를 비교해가고 있습니다. 펀드별 보수 비용은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업데이트된 4월 말 기준 두 ETF의 전체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0.3658%로 전월에 비해서는 0.02%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의 4월 말 기준 전체 비용은 0.3387%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보다는 0.0271% 낮게 나타났습니다. 두 달 연속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가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우리가 이 두 ETF 중 어떤 것을 매수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 비용 외에도 다양한 판단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배당률, 배당 주기, 시가총액 크기, 자산운용사의 규모, 종목 교체 시기, 순자산 가치와의 오차 같은 게 판단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비용이고 두 번째가 배당률입니다. 얼마나 고배당을 주는가는 이미 구성 종목들로 판가름이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상품 중 어떤 상품이 배당을 더 많이 주는가를 가지고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것도 두 상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산운용사는 보유한 종목의 수량만큼 배당을 받을 것이고 받은 배당금이 어디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즉, 자산운용사가 받은 배당금을 ETF 보유자에게 많이 분배해주지 않더라도 그 돈은 결국 유보시켜서 더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뿐일 테니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비용으로 소진하는 것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용 하나만 보고 판단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0.01%로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펀드의 보수가 낮다는 이유와 월배당이라는 이유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선호해 왔는데 지난달부터는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가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되면서 저는 현재는 여유 자금이 생길 때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를 매수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ETF들의 미래의 비용은 어차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비용을 고려하여 매수 상품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전체 비용이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보다 낮아진다면 다시 저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보유 중인 모든 ETF를 매도하고 비용이 낮은 ETF로 갈아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거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ETF 매도 시에는 증권거래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마다 거래 수수료는 부과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점을 하나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나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처럼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연금 계좌로 매수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연금으로 탈 때 3.3%에서 5.5%로 과세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 계좌로 이 상품들을 매수했다가 수익 실현을 한 경우라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코덱스 200 같은 국내 ETF라면 시세 차익에 대해 비과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TF의 세금 부과 체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ETF의 세금부과 체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전에 올려드린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줄 두 ETF의 비용이 다음 달 업데이트가 되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저는 매년 연금저축펀드에 1,500만 원을 납입하고 있고 IRP 계좌에는 매년 300만 원을 납입하고 있습니다. 둘을 합쳐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까지이긴 하지만 저는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배당 ETF를 매수하면 여기서 나오는 배당금은 과세 이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연금 계좌에 매년 1,800만 원씩 납입하는 것 외에 3년마다 8천만 원을 더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중개형 ISA 계좌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21년 3월에 중개형 ISA 계좌가 도입되자마자 저와 와이프 각각 중개형 ISA 계좌를 하나씩 개설하였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만 3년 이상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만 3년이 되는 24년 3월에 만기 해지할 예정입니다. 중개형 ISA를 만기 해지한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매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300만 원을 추가로 받으니 그 해에는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중개형 ISA 계좌는 24년 3월에 만기가 되는데요. 내년에 만기가 되기 전인 24년 3월 전에 추가로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개형 ISA는 가입 시점으로부터 1년마다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매 연도마다 2천만 원을 납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지하자마자 24년에 다시 중개형 ISA를 신규로 가입하면 24년에 다시 2천만 원을 또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형 ISA를 일부러 하반기에 가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24년 1월이 만기라면 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납입할 자금 2천만 원을 마련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년만 하면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1억 3,400만 원이나 쌓이게 됩니다. 연금 계좌에 1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씩 3년을 납입하면 5,400만 원이 되고 중개형 ISA에 3년간 납입한 8천만 원을 연금저축펀드로 넘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2030년까지 연금 계좌로만 20억을 모으는 게 꿈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고배당 ETF를 골고루 매수하고 4%의 배당을 받으면 매년 8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면 연금을 탈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으십니다. 연금 계좌에 납입한 자금은 한번 들어가면 55세가 되어야 연금으로 탈 수 있는데 그 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이죠. 그리고 연금 계좌로부터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매년 1,200만 원밖에 못하고 더 많이 타게 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거 아닌지 말이죠. 우선 한 가지 최근에 바뀐 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부터는 연간 1,200만 원 넘는 연금을 수령할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16.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6.5% 세율이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55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는 것과 1,200만 원을 넘기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50세부터 매년 6천만 원씩 연금 계좌에서 생활비로 인출할 계획입니다. 매년 8천만 원의 배당을 받는다면 6천만 원씩 인출하더라도 매년 2천만 원씩은 계속해서 불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55세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1,200만 원도 아닌 6천만 원을 탈 수 있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매 3년간 1억 3,400만 원을 연금 계좌에 모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중 연금 계좌에 매년 1,800만 원씩 납입한 5,400만 원의 성격을 구분해보면 세액공제를 받은 2,700만 원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700만 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형 ISA 계좌에서 연금저축펀드로 매 3년마다 넘긴 8천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은 300만 원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7,7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연금 계좌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훨씬 더 많은 셈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55세 이전이라도 인출이 가능하고 1,200만 원이 넘더라도 언제든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55세 이전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중에서 매년 6천만 원을 인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연간 1,200만 원을 수령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에서 4,800만 원을 인출할 계획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 5.5%만 납부하면 되니 6천만 원을 받으면서 내는 세금은 매년 66만 원 뿐입니다. 물론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도 없고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낼 필요도 없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해야 한다는 귀찮은 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에 인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증권사도 있고 방문해야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운용하려면 바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최소한 3개 이상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600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 1개와 세액공제를 받지 않지만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기 위해 매년 900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저축펀드 계좌 1개, 그리고 중개형 ISA에서 이전하는 것을 담을 연금저축펀드 계좌 1개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면 인출할 때 자유롭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 그리고 수익금이 섞여 있으면 내가 원하는 금액을 먼저 인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 인출되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원금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수익금이 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연금을 수령한 계좌는 이제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를 여러 개 만들어 두면 연금을 수령하면서 동시에 연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을 납입할 필요가 있냐고요? 연금을 수령하면서도 동시에 만약 세액공제를 받을 일이 있다면 납입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니까 준비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금액이 연금 계좌에 쌓였을 때 어떻게 연금으로 수령할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곧 있으면 저의 첫 전자책이 출간될 예정입니다. 세금 건보료 걱정 없이 배당 투자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금홍에서 전자책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자책 발간을 기념으로 20분께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이벤트도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벤트 내용도 유튜브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가치투자자 필독서인 현명한 투자자의 내용을 핵심만 요약해드리려 합니다. 이 책은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저서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쉽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의 장점. 채권은 인플레이션에 의한 구매력 감소를 전혀 방어하지 못하지만 주식은 상당 부분 방어한다. 장기적으로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의 수익률보다 높았다. 하지만 주식을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하면 이런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 주식을 선정하는 4가지 기준. 첫째, 충분하지만 과도하지 않게 분산 투자한다. 보유 종목수를 10개에서 30개 정도로 하라는 뜻이다. 둘째, 재무구조가 건전한 유명 대기업들 중에서만 선정한다. 모호한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체로 명확한 기준이다. 셋째, 장기간 지속적으로 배당을 지급한 기업들 중에서만 선정한다. 넷째, 과거 7년 평균 이익의 25배 이하인 동시에 최근 1년 이익의 20배 이하로 상한선을 설정한다. 그렇게 되면 인기 높은 종목들이 편입 대상에서 거의 제외될 것이다. 특히 투기꾼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우 좋아하던 성장주는 거의 모두 제외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성장주에 대해서 성장주란 성장률이 과거에도 평균보다 훨씬 높았고 장래에도 계속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가리킨다. 과거에 초과 실적을 낸 기업들은 통계만 돌리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종목을 선정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성공이 보장될까? 이런 단순한 아이디어에는 2가지 결함이 있다. 첫째, 실적이 좋아서 전망이 밝은 주식은 주가도 그만큼 높다. 둘째, 투자자의 예측이 빗나갈 수 있다. 높은 성장률은 영원히 유지될 수가 없다. 성장주는 지나치게 불확실하고 위험하므로 방어적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물론 종목을 잘 선정해서 적정 가격에 매수하여 주가가 고점에 도달했을 때 팔고 나온다면 기적적인 실적을 거둘 수도 있다. 그러나 평범한 투자자가 이렇게 하기는 돈이 열리는 나무를 찾아내기만큼이나 어렵다. 따라서 평범한 투자자는 비교적 인기가 없어서 PER이 적정 수준인 대기업 주식을 사서 화려하지는 않아도 건전한 수익을 얻는 편이 낫다. 염가 종목. 장담컨대 주가가 순유동 자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염가 종목으로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면 예나 지금이나 매우 만족스러운 실적을 올릴 수 있다. 단, 많은 종목으로 분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매수 직후 상승하지 않아도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때로는 큰 인내심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었던 버튼딕시라는 기업의 경우 주당 순유동 자산 가치가 $30, 주당 순자산 가치가 $50인데도 주가가 20이었다. 끈기 있게 보유한 사람은 3년 반 만에 165% 이익을 냈을 것이다. 주주와 배당 정책.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배당 인상을 원하지만 경영진은 자금력 확충을 위해서 이익 유보를 선호한다. 배당으로 지급되는 이익은 주주들에게 진짜 돈이지만
회사에 유보되는 이익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주주들은 경영진에게 정상 배당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재투자를 통해서 EPS가 충분히 증가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성장주가 아닌데도 배당이 적으면 주가가 저평가되기 십상이므로 주주들은 당연히 질문하고 불평하게 된다. 방어적 투자자의 종목 선정. 다우지수 30종목에 모두 똑같은 금액을 투자하는 방법과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이 있다. 정량적인 분석을 통한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출과 자산 규모 등 충분한 규모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제조회사라면 유동 비율이 200%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최근 10년 동안 적자 사례가 없어야 한다. 넷째, 최근 20년 이상 연속 배당 지급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EPS 10년 성장률이 33% 이상이어야 한다. 여섯째, PER이 15배 이하여야 한다. 일곱째, PBR이 1.5 이하여야 한다. 투자의 핵심 개념 안전마진. 건전한 투자의 비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안전마진이라는 좌우명이다.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낮아서 안전마진이 큰 종목을 찾아야 한다.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겨주는 주된 위험은 우량주를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매수할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주된 위험은 호황기에 비우량주를 매수할 때 발생한다. 인기 성장주의 시장 가격은 합리적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향이 있다. 안전마진의 크기는 언제나 매수 가격에 좌우된다. 저평가 종목이나 염가 종목에 적용해보면 안전마진 개념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회사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전망이 확실히 좋거나 확실히 나쁜 회사는 많지 않다. 이들의 수익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만족스러운 실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안전마진은 제 역할을 다한 셈이다. 지금까지 도서 현명한 투자자를 읽고 중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5월 1주차 보고서입니다. 5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보합 상태이고 코스닥은 0.3%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0.1%가 상승하였습니다. 5월 첫째 주에는 휴일이 많아서 거래일이 3일밖에 되지 않아 아직은 큰 변동폭이 없었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11.8%와 24.4%가 상승하였고 제 계좌는 2.1%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현황입니다. 5월에는 현재까지 36만원의 수익을 달성 중이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916만원의 수익을 달성 중입니다. 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7,995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리랑고 배당주의 23년 배당을 비롯하여 월배당 ETF인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3월 배당금과 분기 배당 ETF인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의 1, 4분기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아리랑 고배당주는 한 주당 730원의 배당금이 지급되어 현재 시가 배당률은 6.4% 수준입니다. 받은 배당금으로는 다시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와 에이스 미국 고배당 S&P를 매수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호석유의 23년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컨센서스는 1100억대의 순이익이었지만 제 기대대로 1300억대의 순이익을 발표하였습니다. 엔비라텍스와 EPDM을 중심으로 업황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이긴 하지만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네요. 실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턴어라운드는 아직 보여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금호석유의 지배순이익은 21년 2조 원에서 22년 1조 원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약 5천억 원대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5천억도 사실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4조이기 때문에 PER 값은 8점대 정도 되지만 자사주가 20%가량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우선주는 거의 반값밖에 되지 않는 걸 생각하면 금호석유 우선주의 PER은 3점대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암흑기를 지나는 순간인데도 PER이 3점대 수준이니 제가 계속해서 금호석유에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PBR과 부채 비율도 작고 고배당 종목입니다. 거기에 올해도 1,000억 원의 자사주를 매입 중에 있으며 이후 소각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제가 금호석유를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고 쉽게 떠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에 박창구 금호석유 회장이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물러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박창구 회장은 과거 배임죄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는데요.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에 금호석유화학 대표에 취임했지만 법무부가 불승인했었습니다. 이에 불승인 취소 소송을 냈으나 이길 가능성이 없음을 감지하였는지 최근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55억을 보수로 타갔고 지난 4년간 210억 정도의 돈을 타간 것입니다. 박창구 회장가 보유한 금호석유의 지분은 현재 6.31%입니다. 현재 시가로 대략 2,500억 정도 되는 지분입니다. 상속을 위해서는 1,000억이 넘는 상속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지분이 줄어들수록 박철환 전 상무가 경영권을 탈환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집니다. 게다가 박창구 회장이 불법 취업으로 매년 50억이 넘는 보수를 받아간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이 금호석유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금호석유의 지분을 6.59%를 들고 있어 충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철환 전 상무의 매형은 허재명 전 일진머티리얼즈 사장입니다. 허재명 전 사장은 최근 일진머티리얼즈 매각을 완료하여 현재 2조 원에 가까운 현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박철환 전 상무를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호석유의 가치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 할 것입니다. 금호석유의 시가총액은 4조 정도인데 최근 3년간 거의 4조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그 결과 금호석유의 자본은 2조 3천억대에서 5조 6천억대로 불었으며 부채 비율은 고작 30%대로 내려왔습니다. 경영권을 고려한 금호석유의 M&A 밸류에이션을 해본다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10조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박철환 전 상무 측의 주식 매입이 시작된다면 주가는 엄청난 급등을 보일 것입니다. 금호석유는 규모에 비해 거래량이 많지 않은 데다가 자사주 매입도 아직 반의 반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급해지는 쪽은 박창구 회장 쪽입니다. 지금은 상속세가 1,000억 원 정도이지만 주가가 2배로 오르면 2,000억 원의 현금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금호석유의 경영권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2020년 이후 지금까지 투입된 총 원금은 2억 8,800만 원 수준이고 현재 평가금은 4억 6,800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으로 5월 1주차 투자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23년 5월 2주차 보고서입니다. 23년 5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1%가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2.4%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0.1% 하락하였습니다.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10.7%와 21.1%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1.9% 상승하였습니다. 20년부터 21년, 22년 3년간은 제 성적이 시장을 이겼는데 올해에는 시장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네요. 다음은 월별 누적 현황입니다. 5월은 현재까지 31만 원의 손실을 기록 중이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848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7,927만 원의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4월 이후로는 현금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내년에 ISA 계좌가 3년 만기가 되는데 만기 전에 2천만 원을 납입하고 또 곧바로 신규로 개설하여 2천만 원을 납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을 연금 계좌에 납입해 왔는데 일반 계좌의 자금을 연금 계좌로 많이 넘기면서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 부부 각각 약 1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일반 계좌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에 부부 각각 1,800만 원 한도를 납입해야 하는데 ISA에 납입할 자금까지 생각하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은 현금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평가액 변화도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그냥 평온한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새로운 뉴스거리가 있나 하루 한 번 정도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검색만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금 계좌에 ETF 투자가 늘어날수록 더욱 심심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에 미래에셋증권과 하나 그리고 대신증권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세 기업 모두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내 자본이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이번 주에는 신한지주의 1분기 배당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작년 1분기에는 주당 400원의 배당금을 주었는데 올해에는 525원으로 늘었습니다. 투자금이 많지 않아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꾸준히 상승한다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가치 투자자들은 보유 종목들의 변동폭이 크지 않아 재미없는 하루하루에 지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고배당 ETF를 늘려가면서 이들 ETF에서 분기 배당과 월 배당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재미를 가져보려 합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평가 금액이 거의 1년 넘게 4억 원 중반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시 5억 원을 넘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여유자금을 모아서 한 주라도 더 모으고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투자의 대부분은 그저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뿐이지만 사실 회사는 매일매일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도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저는 되도록이면 현금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이야말로 가장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주가가 떨어질지 알고 있다면 현금이 쓸모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현금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자산입니다. 수십 년 전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를 생각해보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내리락하는 순간 현금이 가치 있어 보일 뿐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저는 거의 대부분의 자산을 현금이 아닌 가치 있는 것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처음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저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제 실제 주식 투자 기록에 대하여 매주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제 블로그를 통해 올렸으며 유튜브를 시작한 1년 전부터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23년 5월 3주차 주식 투자 보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23년 5월은 현재까지 코스피는 1.4%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0.1%가 하락하였으며 제 계좌는 0.1%가 상승하였습니다. 23년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코스피는 13.5%가 상승하였고 코스닥은 23.9%가 상승하였으며 제 계좌는 2.1%가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별 누적 수익금 현황입니다. 23년 5월은 현재까지 61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23년 연간 기준으로는 941만원의 수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투자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년 이후 누적으로는 1억 8,02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과 21년에는 각각 1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으나 22년에는 6,973만원의 손실을 기록하였으며 올해는 다시 약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현재 보유 종목 현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약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변동폭이 거의 없어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신영증권을 약간 매도하여 태광산업을 2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는 주가가 내려올 때마다 가장 더 사고 싶은 종목을 뽑자면 태광산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태광산업은 배당을 거의 주지 않고 쌓아둔 자산을 비효율적인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놓고 주주들을 무시하는 행태 등으로 현재 PBR은 0.14배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태광산업의 이런 점들이 차츰 개선되는 때가 와서 정상화된다면 과연 주가는 몇 배가 올라야 적정 가격이 될까요? 언제 될런지는 모르지만 느긋하게 저는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얘기하고 싶은 종목은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은 최근에도 역시 계속해서 대주주 일가가 장내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주주 일가가 자기 회사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것만 놓고 보면 아마 국내 1등일 것입니다. 올해 약 5개월 동안 매수한 내용만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양홍석 부회장의 누나가 하루에 1000주나 500주를 꾸준히 매수하다가 3월 말부터는 양홍석 부회장의 아들이 이어서 매수를 시작합니다. 4월에는 양홍석 부회장의 어린 두 딸과 누나의 아들이 500주씩 매일매일 매수를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4월 말부터는 다시 누나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매수세는 누나의 매수 수량이 2000주에서 3000주 사이로 과거보다 2배에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대주주 일가의 꾸준한 매수가 10년을 넘게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꾸준함에 있어서는 경외감마저 듭니다. 최근의 매수 패턴을 분석해보면 가족끼리 겹치지 않게 순서를 정해서 매수를 하는 듯 보이며 하루 매수 수량도 1000주에서 1500주 정도로 나누어 매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수량을 한 번에 매수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꾸준히 조금씩 계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갑자기 많은 수량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거나 뭔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니면 이런 이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주 예스코 홀딩스는 200억 원 정도의 대신증권 주식을 취득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마도 장내 매수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뜻 없이 안정적인 고배당을 받기 위한 배당 투자인 듯 보입니다. 20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기에 대신증권의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일가 쪽에서는 그리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면 더 적은 수량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주주가 나타나는 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스코 홀딩스의 투자 보고서를 살펴보니 예스코 홀딩스는 이미 대신증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89만 4,533주로 대신증권의 지분 1.78%를 보유하고 있네요. 대신증권의 시가총액이 6,700억 원이니 200억 원이면 3% 정도 매수할 수 있는 수량입니다. 계획대로 매수한다면 거의 5%에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매수를 시작하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보다는 적은 수량만을 매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대신증권의 주가에는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신증권의 배당률은 거의 10%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은 앞으로도 이러한 고배당 기조를 이어가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에도 1200원 이상의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200원의 배당을 한다면 저는 3년간 투자 원금의 30% 가까운 금액을 배당금으로 받는 셈입니다. 주가까지 좀 더 올라준다면 매우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올해 실적이 변수인데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원금과 평가금 현황입니다. 현재 원금은 2억 8,800만 원이 투입된 상황이고
평가금은 4억 6,800만 원 수준입니다.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